과거엔 영토 전쟁의 중심에 있었고 화폐의 가치로 경제를 좌우하는 요소였으며 수천 년간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해온 역사의 증거. 쌀은 과거에도 그랬듯 21세기를 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으로서,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다른 용도로도 말이죠. 쌀이 지닌 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익숙해 미처 알지 못했던 쌀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산동의 한 정미소를 찾았습니다. 최근엔 도심 속에서 정미소를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벼나 보리 등 곡물의 껍질을 벗기는 도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정미소의 풍경 또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커다란 도정기들로 가득했던 옛 정미소는 수확한 벼를 쌀로 만드는 일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네 사랑방이기도 했죠. 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던 공간. 정미소는 쌀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이 소통하던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쌀은 껍질을 벗겨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쌀을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은 개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방아 같은 걸로 벗겼던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처음으로 현대식 정미소라고 불리는 기계 정미기가 들어왔어요. 이 정미소는 이제 쌀을 갖다가 쌀을 도정하고 쌀을 깎아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는 이런 거에서 그리고 쌀을 갖다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다가 대형 RPC가 들어오면서는 이제 대형 RPC로 가게 되죠. 소규모 정미소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쌀을 깎아내는 일이죠. 벼에서 현미로, 또 현미에서 백미가 되기까지 도정 정도에 따라 쌀의 맛과 영양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수치로 구분하면 1분도에서 12분도로 나눌 수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도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쌀의 겉껍질인 왕겨를 벗겨낸 것이 현미입니다. 0분도에 해당하며 쌀겨와 쌀론을 그대로 갖고 있어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쌀겨와 쌀론이 남아있는 상태는 5분 도미라고 합니다. 현미와 백미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12분 도미에 해당하는 백미는 쌀겨와 쌀론이 깎여나간 상태로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분도란 얘기는 현미 무게의 그 비율만큼 5분도면 5%를 깎아낸 거고 7분도면 7% 깎아낸 그런 그 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쌀을 만드는 이유는 현미층에 내지는 그 쌀론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체내에 이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밥맛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쌀을 쉽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근에 도정을 좀 덜해서 이렇게 먹는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밥상에는 현미밥이 종종 올라옵니다. 쌀 본연의 맛과 향, 그리고 풍부한 영양분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특히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현미의 표면층인 미강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소로 보면 현미를 따라올 순 없지만 백미는 맛이 좋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소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엔 건강을 생각해서 혹은 맛을 생각해서 쌀을 선택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죠. 우리에겐 익숙한 쌀밥이지만 쌀은 조선시대 이전까지 왕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백성들이 쌀밥을 먹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 중기 이후. 관계시설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18세기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모내기가 국토 전반에 시행됐고 이후 조와 보리밥을 주로 먹던 농민들의 밥상에 쌀밥이 등장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쌀은 시대와 신분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구분짓는 기준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를 분 단위로 나누어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루 세 끼 식사를 챙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곧 쌀 소비량의 변화로 이어졌죠. 연도별 1인당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198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0년 만에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밥 한 그릇에 필요한 쌀의 양을 100g으로 봤을 때 1985년 1인당 하루 평균 3.5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현재는 2공기의 밥을 채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쌀 소비가 주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대체 식품이 많이 이제 그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적인 구조, 그게 핵가족화, 1인 가족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집에서 밥을 하느니보다는 간편식이나 아니면은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면 종류라든가 특히 이제 외식 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식품을 먹다 보니까 그만큼 쌀 소비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인데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이유 그건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챙겨 먹는다고 해도 빵이나 샐러드 등 간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겸 점심이라는 의미의 브런치와 서구형 식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은 것 또한 쌀 소비 감소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외 1인 가구와 혼밥족의 증가 추세가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주식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건강을 위한 기능성 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혹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우리는 맞춤형 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쌀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밥으로 먹는 쌀 외에 쌀들을 이제 가공이나 아니면 건강에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쌀을 기능성 쌀이라고 하는데 이런 쌀들 품종 개발 과정은 밥쌀용이나 품종 개발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두고 있는 형질이 달라가지고 건강을 위한 특수한 성분을 증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수나 떡이나 이런 가공 적성이 우수한 목표 형질을 갖고 육종을 할 것인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의 쌀룸 비율이 일반 쌀보다 3배가량 높은 이 품종은 기능성 물질인 가바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가바는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촉진하는 물질이며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 효과가 있죠. 소화 능력이 낮은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품종도 있습니다. 소화를 방해하는 쌀 단백질의 조성비를 10% 이상 낮췄기 때문에 일반 쌀보다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이 품종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저항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저항 전분이란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전분을 뜻하는데요.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는 저항 전분은 신체 내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당을 좀 낮춰주거나 고혈압을 낮춰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쌀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알러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미네랄 성분,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 마그네슘, 칼슘, 아연 이러한 특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기능성 쌀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성장 발육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하나의 기능성 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선 무려 10년에서 15년이란 시간이 소요됩니다. 품종마다 특성과 성분을 알아내는 것부터 육종 기술을 통해 우량 개체를 선발하기까지 수없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개발한 기능성 쌀은 쌀 소비 감소의 대안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쌀의 종류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쌀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에 특화된 품종을 찾아야 될지는 우리의 관심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세대별 맞춤형 쌀로 가고자 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기 발육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든지 영양 요소가 풍부하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영양 쌀로 이제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청년층을 위해서는 이제 건강 유지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용도 성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 방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스태미나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한 성분들을 이제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서서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쌀로 만드는 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구 중이 시음하고 있는 누런빛의 음료는 바로 맥주입니다. 막걸리나 전통주 외에 쌀로 만들 수 있는 술이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알코올 음료 맥주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수제 쌀 맥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 전분의 일부를 쌀 전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즉, 쌀가루 40%, 엿기름 60%로 혼합해 만든 것이죠. 100% 보리 맥주에 비해 쓴맛이 적고 목넘김이 부드럽다는 결과는 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쌀을 좀 넣게 되면 전분 함량이 증가되어서 당화율이 높게 되어서 그것이 알코올 발효를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쌀맥주의 특성은 그 단백질 함량이 보리에 비해서 쌀이 좀 더 낮고 전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 함량은 좀 더 높게 나오면서 단백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효 후에 그 맥주의 품질에서 좀 더 깔끔한, 그러니까 투명하고 맑고 깔끔한 맥주가 이제 맥주 생산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쌀 맥주 제조의 핵심 소재는 단연 기능성 쌀입니다. 한가루라는 이름의 품종은 일반 쌀과는 달리 전분 구조가 밀가루와 비슷한데요. 전분 입자가 둥글고 조직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만들 때 전분이 뭉치지 않고 발효가 잘 되는 특성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쌀로 만든 쌀맥주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보리를 싹 틔워 만든 메가를 분쇄합니다. 보통의 수제 맥주 과정이라면 곧바로 담금 과정으로 이어질 텐데요. 쌀맥주는 분쇄한 메가와 혼합할 쌀을 준비해야 합니다. 쌀은 한 번에 열 처리 과정을 거친 것인데요. 혼합 전, 쌀의 열 처리 과정은 당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쌀맥주 제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메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번 더 가공 처리가 되어서 싹을 틔워서 가공 처리가 된 그 재료이기 때문에 그 전 처리가 따로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생쌀을 쓰기 때문에 쌀을 좀 더 당화에 용이하기 위해서 전 처리, 열 처리를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쌀의 액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당화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쌀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된 쌀가루는 메가 가루를 혼합한 다음 담금 공정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선 메가 효소의 작용으로 전분이 당으로 변해 침출되는데요. 담금 공정과 끓이기 공정을 마친 맥집의 당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15.5) 브릭스, 100% 보리맥주의 맥집 초기 당도가 약 12 브릭스 정도면 당화가 잘 됐다는 건데요.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이유는 당화 효율이 높은 쌀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당화 효율이 높다는 건 결국 술로 잘 빚어진다는 의미죠. 홉은 맥주의 풍미를 높이는 재료인데요. 맥주의 쌉쌀한 맛과 특유의 향이 홉을 통해 생성됩니다. 쌀맥주를 만드는 과정은 메가와 찐쌀을 혼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제 맥주 제조 과정과 동일한데요. 발효, 숙성을 마치면 쌀맥주가 완성됩니다. 쌀의 존재가 맥주의 향과 맛, 그리고 품질에 분명한 영향을 줬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맥주의 품질을 높이는데 쌀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알코올 함량, 그 발효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맥주의 알코올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맥주 회사나 제조업체들은 전분질을 첨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값싼 전분질에 비해서 쌀은 양질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또 쌀을 첨가했을 때 좀 더 당 생성률도 높고 그것들을 유행해서 알코올 발효도 원활하고 결과적으로 발효 후에 그 깔끔한 품질이나 단맛이나 맛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쌀맥주의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연구 분야에서는 쌀을 여러 형태로 가공하며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활용해 쌀을 더 안전하고 영양소 높은 먹거리로 개발하는 것. 실험 기기들로 가득한 연구실 한켠에서 밥을 짓고 있는 연구원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과연 이 밥으로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쌀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밥이 된다는 건 나고 자라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익혀온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쌀이 음식에 단맛을 더해주는 감미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뭇 새롭게 들리는데요. 쌀을 곱게 빻아놓은 것 같지만 그 색깔부터 쌀과 차이가 있는 이 가루가 쌀로 만든 감미료,
바로 쌀 포도당입니다. 쌀 포도당은 그야말로 쌀을 주원료로 해서 감미료 소재를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탕 하면은 지금 사탕수수나 사탕우에서 주로 설탕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감미료 소재로서 쌀을 100% 사용해서 포도당이 주원료인 그런 감미료를 개발했습니다. 쌀 포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려 하는데요. 엿기름은 싹을 틔운 보리, 메가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엿기름에 물을 부어 잘 섞어준 다음 고운 천을 사용해 걸러줍니다. 갓 지은 고두밥에 엿기름을 걸은 물을 붓고 밥알이 뭉치지 않게 저어준 후 숙성을 시작합니다. 이때 쌀이 엿기름의 효소에 반응해 탄수화물의 당화가 일어나는데요. 고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단맛이 잘 우러납니다. 숙성이 끝난 용액을 용기에 담아 일정한 압력을 가하고 농축시켜 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 감미료, 조청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한데요. 쌀 포도당을 만들기 전 조청 단계에 접어선 이 용액은 메가당으로 인해 단맛이 납니다. 메가당은 보리의 싹이 트며 생성된 효소와 보리의 전분이 만나 생성되는 당을 말합니다. 이 메가당을 다시 효소 처리하면 당화 과정을 거쳐 쌀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당화란 메가당과 같은 이당류가 분해해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메가당이 들어있는 이 용액에 효소를 혼합시켜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엿기름을 사용해서 쌀조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올 때 그거는 메가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물엿 맛을 내는 메가당인데 그 메가당에서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처리 공정을 하게 되면 포도당 단위로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농도가 높아지거나 저온에서는 결정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화되는 그 공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쌀 포도당을 얻게 됐습니다. 액화 상태의 쌀 포도당은 끈적거림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만드는데요. 저온에서 뭉치는 포도당의 성질을 이용해 액상을 결정화시키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쌀 포도당의 핵심 기술입니다. 별도의 가공 없이 일정 시간 동안의 결정화가 이루어진 쌀 포도당. 완전히 건조된 쌀 포도당을 분쇄시켜 체에 거르면 고운 가루 형태의 쌀 포도당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가루 속에는 쌀의 영양소가 녹아 있어 쌀의 영양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미료, 설탕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단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미도를 평가할 때 설탕을 기준으로 상대적 감미도를 측정합니다. 설탕의 감미도를 100%로 봤을 때 쌀 포도당은 60에서 70%로 설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쌀 포도당은 단맛은 덜하지만 칼로리가 낮으며 영양소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탕만큼 달지는 않지만은 다른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탕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요즘 설탕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 문제 이런 게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탕 대체 소재 개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선 2배의 쌀이 필요합니다. 쌀 포도당이 설탕을 대신할 수 있다면 쌀 소비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상용화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하면 우리도 곧 쌀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겠죠? 쌀은 주식으로서 다양한 먹거리로서 그 가능성을 넓히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존재인 만큼 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쌀에 대한 오해. 대표적인 것은 쌀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쌀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식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쌀이 비만과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선 임상실험을 시행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동일한 열량의 반찬을 준비하고 주식 또한 같은 열량의 쌀밥과 주식 대용식품으로 꼽히는 밀가루 빵으로 나눠 제공했는데요. 쌀밥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감소한다는 것은 포만감을 오래 느끼며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 간격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슐린 분비도를 확인해 보아도 쌀밥이 빵과 비교해 인슐린 분비량이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쌀밥을 정량 섭취한다면 고혈당,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 유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탄수화물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탄수화물은 인체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탄수화물 자체의 어떤 단독적인 영향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균형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다른 영양소들이 다 균형이 맞춰져서 그게 이제 인체에 어떤 영양 균형을 이루는 건데 실질적으로 쌀만 먹였을 때 밀가루나 다른 어떤 탄수화물, 다른 작물의 탄수화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뭐 비만 당뇨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중을 줄이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쌀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연 식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속에서 쌀은 과학기술과 만나 더욱 진화하며 활용 가치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쌀의 기능을 살펴보려 합니다. 먹거리 이외에 또 다른 용도로 쌀을 사용한다면 과연 그 활용 분야는 어떤 것일까요? 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가공을 위해 연구하는 이곳. 이상민 박사 연구팀은 건축용 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옅은 아이보리색의 이 접착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친환경 접착제, 그 중심엔 쌀이 있습니다. 접착제는 두 물체를 서로 붙이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접착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성분이나 형태, 사용 물질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화학 성분으로 만든 접착제의 유해성이 알려지며 좀 더 안전한 소재를 활용해 접착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구진이 선택한 천연 소재가 바로 쌀인 것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접착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조상들이 사용하던 쌀을 이용하거나 밀가루를 이용해서 풀을 만들어서
벽지를 도배하든지 문풍지를 바르는 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쌀가루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선 물, 점도 증가제, 그리고 쌀가루가 필요합니다. 쌀을 찢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용하죠. 이 쌀가루가 어떻게 접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핵심은 쌀가루 접착제의 혼합 재료 PVA에 있습니다. PVA는 폴리비닐 알코올의 줄임말로 점도 증가제, 목재용 접착제에 들어가는 성분인데요. 점도 증가제가 녹아있는 물에 쌀가루가 닿으면 접착 반응이 더욱 강해집니다. 쌀가루의 혼합 단계. 쌀가루 접착제를 만들기 위한 이 혼합 과정은 꼬박 4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과정에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점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에 수용성 고분자를 녹인 뒤 쌀가루를 첨가하여 일정 온도에서 원하는 점도까지 반응시킨 다음 냉각하여 접착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쌀가루는 더 많은 PVA 물질을 머금게 되고 점점 부풀어 오르며 점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접착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쌀가루 접착제는 쌀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습도와 부패에 취약한 천연계 접착제의 단점까지 보완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돼서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는 이 곰팡이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재용 방부제도 사용해봤고요. 그 다음에 식품용 방부제를 사용했는데 식품용 방부제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접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착력일 텐데요. 혼합물이 들어간 쌀가루 접착제와 쌀가루만으로 만든 접착제, 그리고 일반 접착제로 접착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접착제를 붙인 나무가 물에 닿았을 때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를 통해 접착력을 시험하는 건데요. 쌀가루 접착제와 일반 접착제는 나무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도를 측정한 결과 쌀가루 접착제의 접착 강도는 KS 기준치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천연계와 합성계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쌀가루 접착제. 친환경이면서도 우수한 접착력을 강점으로 접착제가 필요한 것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걱정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판, 파티클보드, MDF용 접착제가 다 포말데히드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천연물 접착제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쌀가루 접착제가 만일에 개발되어서 상용화된다면 포말데히드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쌀의 또 다른 활용법. 하루의 일부분을 반드시 차지하는 수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리 현상인데요. 잠자는 시간이 적거나 그 질이 떨어져 수면 부족이 누적된 상태, 수면 부채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수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쌀은 수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진은 밥을 먹으면 식곤증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고
쌀과 수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쌀의 부산물, 미강에 주목했죠. 미강이란 현미에서 백미로 도정할 때 나오는 고운 가루로 쌀겨라고도 불리는데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는 감마 오리자노를 비롯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가바 등 쌀의 전체 영양소 약 90% 이상이 함유된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강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70만 톤 정도로 국내 최대 농업 부산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수집의 편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다는 그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효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강 속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기능성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면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성분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죠. 먼저 미강과 에탄올을 혼합시켜줍니다. 유효 성분들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온도와 압력 환경 등을 조성하고 일정하게 섞어주는데요. 에탄올은 미강 속 유효 성분들을 추출하기 쉽게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숙성된 혼합액에서 미강 추출물을 걸러내는 작업. 이때 추출된 용액 속에는 미강의 유효 성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촉매제인 에탄올을 제거하는 여과 단계인데요. 온도와 압력 환경을 조성해 에탄올을 여과하는 동시에 미강 추출물을 농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줄어들며 색이 진해지는 미강 추출물. 이 노란빛이 도는 용액 속에는 쌀에만 함유되어 있는 감마 오리자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쌀계에서 수명 증진 효능을 가지는 유효 성분을 획득하기 위해 추출, 여과, 농축 공정을 거칩니다. 이 농축액을 건조시키면 분말 형태의 쌀겨 추출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축된 미강 추출액은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연구진은 동결 건조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액체 상태의 미강 추출물을 건조하는 이유는 보다 정량하기 쉽고 응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영양소를 함유했음에도 그 쓰임새가 적어 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숙제로 여겨졌던 미강의 재탄생. 이제 쌀의 도정 과정에서 버려지던 미강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잠을 잘 자는 그 작용 기전을 더욱 가속화시켜서 더욱 증진시켜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반대로 그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각성을 억제해서 수면을 유발하는 그 작용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각성을 억제해서 수면을 유도한다는 그런 작용 기전을 저희가 규명하였습니다. 미강 추출물의 수면 증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 쥐에게 미강 추출물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뇌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쥐에 부착된 칩과 기기를 연결시킨 다음 시간을 두고 쥐를 관찰했는데요.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뇌파를 통해 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깨어있다 졸음이 몰려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입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잠이 들면 가장 먼저 얕은 잠에 빠진 수면 상태를 거쳐 깊은 잠에 빠지는 비렘 수면 상태에 도달합니다. 가장 편하게 수면을 취하는 단계죠.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있는 렘 상태는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인데요. 사람들은 잠을 자는 동안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반복합니다. 쥐의 수면 단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강 추출물을 먹인 쥐의 수면 패턴을 확인해 봤는데요. 수면에 접어들었을 때 뇌파의 파형을 분석하면 수면의 단계를 알 수 있죠. 실험 결과 미강 추출물을 투입한 후 입면 시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비렘 수면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쌀의 부산물인 미강의 추출물이 수면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정된 뇌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 프로그램 연간 70만 톤의 미강이 생성, 폐기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쌀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쌀은 인류가 생명을 이어올 수 있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 사실은 변함없을 텐데요. 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제 그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산업화 쪽입니다. 비식용 산업화 쪽. 그쪽에는 이제 각종 뭐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각종 어떤 산업 소재, 어느 부분에 그 쌀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체에는 오히려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 소재 개발 쪽으로 지금 쌀은 지금까지 그 뭐 국내에서도 쌀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쌀국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기타 다른 가공 제품, 다양한 가공 제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용에 따라 진화해온 쌀. 소리 없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